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2월 17일이고요. 자, 오늘은 여전히 휴장이죠. 설 연휴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장이 이제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관련 이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원자력 테마로 묶여 있는데, 향후 이제 원자력 테마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이제 이 증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고요. 오늘 이제 프리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5% 정도 지금 이제 선물 지표가 좀 빠지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금값, 은값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여전히 68,000달러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원자재들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4.03%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4점 초반대까지 이렇게 빠진 적은 사실 이제 작년 10월 정도, 그 다음에 작년 3월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채금리가 좀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국채 가격도 실제로 반등을 하면서 작년 3월 수준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장기금리와 그 다음에 일본의 장기금리가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장기금리도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죠. 그러나 장기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좀 급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데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금 2.4%로 이제 상승으로 나왔고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래서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저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국채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고 전망치 2.5%보다 낮았다. 그리고 근원 CPI도 마찬가지 2.5%가 올라서 21년 3월 이후에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작년에 미국의 셧다운 효과로 좀 일시적으로 물가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월 달까지 미국의 셧다운이 좀 지난 시점까지 물가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가가 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 인식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완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서히 이제 고용이 둔화되면서 물가 지표가 완화되는 시점은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연착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좋게 나오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농업 이제 고용 지표가 얼마나 높게 나오기도 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상황이었을지 아니면 계속 장기적인 상황일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시라는 사람이죠.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지정이 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거쳐서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될지 아니면은 청문회에서 탈락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런 비둘기파보다는 그동안은 이제 좀 매파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동성 자금을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이 그렇게 워시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좀 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크게 지금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요런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이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되더라도 실제로 현재 이 AI라는 엄청나게 구심력이 있는 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판단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그 유동성 자금을 축소를 시켰을 때는 이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축소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칫 잘못하면 번지기 때문에 지금 이 유동성 자금들이 한 구심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채 시장이라는 불안감을 주었을 때는 각계 전투로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시장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AI 버블 같은 그런 상황으로 번지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원하고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케빈 워시의 방향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물가도 잡고 그다음에 부채도 축소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그게 뭘 의미를 하느냐? 성장률은 끌어들이고 성장률은 높이고 그죠? 물가 지표는 떨어뜨리고 그리고 부채를 줄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 내에 있는 은행들이 개입하기보다는 미국이 외적인 요소들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국 외부에 있는 그런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 부채가 당연히 축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하거나 그런 이제 투자를 통해서 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률도 높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그런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미국에 투자를 하도록 강제를 하는 그 방법이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준 의장도 아마 이러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연준 의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떨어질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금리를 내리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그게 아마 완화적이거나 아니면 급진적이거나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도 결국에는 유동성에 대한 풍부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통해서 많은 증시, 위험 자산들이 올라갈 확률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물가 지표는 여전히 경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물가 지표가 지금처럼만 이렇게 떨어지고 둔화되어 있다면 충분히 풍부한 유동성을 지금 이제 뿌릴 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이제 상반기만큼은 좀 더 힘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저렇게 이제 케빈 워시의 의장이 지정되기까지는 계속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매파다 아니다 라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를 하면서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소식인데요. 일단 일본과 미국의 대미 투자 협의가 생각대로 잘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500억 달러 1호 투자 합의가 불발이 되었는데요. 미국과 일본 장관이 90분 회담에서 양국 간 이제 의견이 격차가 크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이리스크 사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거라서 일본에 대한 신중론이 지금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일본의 장기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장기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향후 일본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일본이 무리하게 국채를 많이 찍고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일본의 이 성장률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이 국채를 찍어다가 투자를 했을 때는 일본조차도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국채를 많이 찍어서 인플레가 일부 이제 유발이 되더라도 그것을 미국 투자 금액으로 이제 다시 끌어와서 일본의 성장률로 막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했을 때는 이제 실컷 미국 이득만 되는 그런 돈만 찍어내고 투자만 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라서 사실상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일본을 이제 계속 재촉하는 것이 또 미국이죠. 그런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에 투자할지는 윤곽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투자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인공 다이아몬드 등 이런 안건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석유 사업에도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번 달 혹은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미국의 협상팀이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농축과 이제 재처리에 대한 그 핵에 대한 합의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 혹은 늦으면 다음 달 초에 미국 범정부 협상단이 방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 측의 대표단이 오면 이제 이 관련된 팩트시트 관련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 이렇게 다 오기 때문에 상당히 또 주목이 되고요. 특히 에너지부는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그다음에 123 협정 개정을 목표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에 와서 바로 개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좀 더 의미 있는 협의가 있었으면 하고요. 가급적 이렇게 빨리 또 이 협상단이 오는 것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이런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또 계속 바뀌면 또 협상 내용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의견을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해서 3월 초에는 또 한미 원자력 관련된 그런 이 빅 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슈를 주목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에서 3월 초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입법에 대한 준비가 잘 진행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초반에 지금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다가도 마지막에는 압박을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법이 통과되면서 저 협상단까지 와서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본도 생각보다 지금 잘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본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방어를 하거나 회피를 하는 그런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마냥 유리한 그런 협상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시트가 있다, 협상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5월달에 교체될 수 있는 그 전에 이제 뭐 청문회를 하고 누가 지정이 되고 이런 이슈가 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단 미국의 물가 지표가 완만하게 지금 둔화가 되면서 일단 고용 지표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일단 지표 자체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전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렸고, 이제 직접적으로 원자력 테마와 연결이 되는 소식들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헝가리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2월 17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고요. 지금 동유럽의 에너지 영향력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미국과 헝가리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150억 달러의 사업 기회가 있고 SMR 협력 본격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러시아의 원유 공급 차질 속에 또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원자력 협정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도 체결을 했죠. 그 다음에 튀르키예도 체결을 했고요. 슬로베니아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헝가리도 이렇게 체결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에 대한 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와도 이제 그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협상단이 왔을 때 관련된 합의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확실하게 지금 전 세계의 핵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국가를 지금 끌어들이고 여러 국가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는 이번 협정이 수십 년에 걸친 원자력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헝가리를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SMR 개발 중심지로 기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 홀텍 인터내셔널이 헝가리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지원에도 참여할 예정으로 최대 보안과 안전성을 갖춘 건식 저장 시스템이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일에, 전날 15일에는 슬로바키아를 또 방문해서 슬로바키아도 미국과 슬로바키아 간 협정, 1월 16일에 협정이 이제 이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웨스팅하우스 대형 원자로 건설이 매우 중요한 사전 설계 단계인 피드 설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유럽 쪽이 확실히 지금 미국의 핵 역량을 키우고 핵에 대한 합의 내용을 키우면서 러시아를 또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확실히 핵 에너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한국이죠. 저 홀텍 인터내셔널과 그다음에 뭐 헝가리 SMR 사업을 떠나서 전반적인 모든 SMR 관련된 제조품들을 싸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공급망을 형성했을 때는 일본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지금 한국이 오랫동안 원자력 사업을 유지해왔고 거기에 대한 제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일본도 지금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원자력 사업을 부흥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우리나라만큼 영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 틈을 우리가 잘 노려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최전선의 핵 원자로를.이라는 소식으로 미국 수송기로 첫 공수를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은 15일 사상 처음으로 초소형 마이크로 핵 원자로를 캘리포니아주의 마치 공군 예비기지에서 유타주의 힐 공군기지로 수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과 지역과 유사시 전 세계 미군의 그런 최전선의 원자력을 확대 배치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핵 원자로가 지금 이제 공군 예비기지에서 힐 공군기지로 수송이 됐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을 이동시켜서 어디든지 저렇게 각지각소에 원하는 곳에 투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사례로 지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이크로 원자로는 총 용량이 5메가와트급. 우리나라 이 큰 대형 원자로는 APR 1400이죠. 그래서 1400메가와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훨씬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것이 300메가와트급 이하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지금 60분의 1로 작은 수준이고요. 가장 작다라고 평가되는 뉴스케일 파워도 77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보다도 훨씬 작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점점 이제 마이크로 원자로가 빠르게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는 워드 250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수송기가 세대가 지금 원자로 8개의 구성품을 모두 운송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운송될 때는 연료가 장착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연료는 운송되고 나서 장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이 5메가와트고 약 5,000 가구의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크로 원자로인 것 같고요. 여기 수송기에다가 이걸 실어서 운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이 7월 4일까지 미국 내에서 워드 250과 같은 민간 제작 마이크로 원자로를 비롯한 첨단 원자로 3기 이상을 완전 가동 상태에 도달하도록 공헌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목표대로 실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시험을 할 예정인데요. 이 원자로는 단수 우라늄 연료 대신에 우라늄 핵을 세라믹 층으로 감싼 트리소 연료를 사용하고 냉각제로 물 대신 헬륨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전력망 그리드, 그죠? 군 기지를 지역의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운용도 가능하지만 이제 해외의 열악한 환경이나 혹은 이제 전진기지, 민간 재난 지역과 같은 그런 곳에서 빠르게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또 이제 가져오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북극해라든지 그린란드에 있어서 지금 그쪽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러시아는 이미 이렇게 북극 세빙선용 SMR을 일부 장착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중국과 영국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부유식 SMR도 지금 러시아가 상용을 한 상황에서 계속 북극해에 대한 그런 이제 패권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형화시킨 원자로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필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 모델 외에도 지금 세계 첫 양산형 마이크로 원자로 카레이도스를 안전 승인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레이디언사 카레이도스 핵심 안전 공정을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1메가와트급 컨테이너형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 발전기를 완전히 대체하고 2028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거는 아예 그냥 물 없이 공기로 식히는 차세대 공랭식 기술이라고 하고요. 오지와 군사 시설에 대한 전력 안보 게임 체인저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게임의 한 화면 같이 이렇게 컨테이너선의 형태로 원자로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이크로 원자로인 만큼 이 차지하는 용량도 작고 면적도 작고요. 바로 옆에서 안전하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원자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 원전에서부터 지금 소형 모듈 원전까지 갔고요. 이제는 초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형은 이제 1000메가와트급 정도 수준, 1400메가와트급 수준으로 건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형은 이제 300메가와트급 이하로 건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180메가와트급, 110메가와트급, 그 다음에 77메가와트급 이런 수준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초소형은 이제 5메가와트급, 1메가와트급 이렇게 진행이 되고 12메가와트급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에서 이제 소형으로 갔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는 대형에 대한 위험성, 그죠? 위험성이 있었고 핵 사고가 나면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그걸 소형화시켜서 좀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상황을 만들자. 그리고 소형화시킨 것은 건설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다, 건설 기간이 너무 길다. 요거는 이제 건설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이하,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 소형 모듈 원전은 빠르면 이제 늦으면 5년, 빠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근데 이 초소형 모듈 원전은 더 건설 기간이 없겠죠. 말 그대로 그냥 모듈 형태로 찍어다가 조립만 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이 범위도 좁고, 규제에 대한 범위도 좁고, 제작 기간도 짧고, 그러면 이제 건설 비용, 그죠? 제작 비용만 줄이면 확실히 초소형 모듈 원전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소형화시켜서 위험성을 줄이고 그것을 완전히 그냥 작게 만든,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많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죠? 기업만 있으면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미국의 디피션이라는 기업은 지하 1.6km의 중력 반응로를 개발을 해서 아예 그냥 요 밑에다가 이렇게 소형 모듈 원전, 그죠? 초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했고요. 압력 용기가 불필요하다. 이 지하에 있는 이 압력, 땅의 압력으로 눌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핵 폐기물도 바로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죠. 미국은 지금 대형 원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소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 러시아에 좀 기술이 밀렸다라고 평가도 받겠지만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좀 느껴지고요. 그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지금 빠르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벌써 저렇게 군 수송기로 운용을 해서 이제는 군에 들어가는 초소형 모듈 원전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모든 기지에 SMR을 설치하는 이 미군 프로젝트, 야누스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 야누스 프로젝트가 이제 2028년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원자로를, 소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렇게 모든 지역에 깔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마 이렇게 초소형 모듈 원전이 뭔가 경제성이 있고 안정성이 너무 높고 그리고 제작도 용이하고 다루기가 쉽다라고 한다면 소형 모듈 원전 시장도 애매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바로 그냥 대형에서 초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탈원전 기업, 탈원전 국가, 이탈리아도 지금 이 관련된 초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업체인 테라, 이노바튬 글로벌이 독자 모델인 솔로 원자로 장치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모두 확보해서 2028년에 상용화 실현을 가능성을 높였다. 이게 이 솔로에 대한 그런 원자로 모습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 세계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문제가 미국 원전 건설비입니다. 규제도 규제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이제 건설에 대한 자재들, 그리고 투입되는 그런 이 기업들, 인건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그 건설에 대한 두께도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고 뭔가 실용적이지 않게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건설비를 높여서 이게 계속 원자력에 대한 이 건설 이 기간과 그 다음에 비용을 높여서 실용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빅테크 주도의 인허가를 간소화시키고 그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것이고요. 규제를 혁파하겠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높인다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가 저 마이크로 원자로로부터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도 작긴 작지만 그래도 꽤 용량이 큰데요. 근데 저 초소형 모듈 원자로는 확실히 컨트롤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폭발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저 초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렇게 많이 이제 원자력이 늘어나면 연료가 부족하게 될 텐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만 톤의 핵 연료가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에너지 패권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버려지던 미국의 미사용 핵 연료가 전략 자산의 전환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1조 원대 관리비 시대를 종언한다. 그러니까 그 땅 밑에 이제 보관하고 계속 유지하는 그런 비용 자체가 1조 원인데 그것을 핵 에너지로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요 비용, 관리 비용도 없어지고 에너지에 대한 원료 자체를 얻는 것이라서 완전히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원전 부지 곳곳에는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하고 남아있는 핵연료 9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위험 물질로 간주해서 해마다 1조 4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요게 이제 미국 에너지연구소 제이슨 아이작 CEO가 이 제국품들이 사실상 90% 이상의 에너지를 여전히 품고 있는 전략자산임을 강조를 했고, 프랑스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핵연료를 재활용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해온 만큼 미국 민간 기업들도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독자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재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조차도 지금 이 핵연료를 재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굵직거리가 뭐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저 많은 핵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할 거냐, 어떻게 없앨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 자체가 핵 연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혹은 수출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기술이 바뀌면서 계속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산업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달 탐사의 10배가 되는 인류 최대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4대 빅테크가 6천억 불을 투자를 한다.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 한화로 850조를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게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AI에 대한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AI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AI 버블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AI라는 이 산업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기업들이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수익금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면 수익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제성을 지금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원가, 들어가는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요.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제 반도체 D램과 그 다음에 그런 HBM이라는 그런 칩에 대한 생산량도 늘어났긴 났겠지만 실제로 그 칩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칩이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이 하이닉스와 삼성은 좋겠지만 사실상 이 돈을 투입하는 AI를 개발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이 원가를 떨어뜨려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높여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에너지로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전기료가 높아져서 에너지 가격도 높아지고 칩 가격도 높아졌지만 지금 분명히 이 전기료를 낮추고 칩 가격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원자력이 될 수 있다. 원자력. 전력 산업에 많이 들어가는 지금 그게 뭐냐면 모든 이제 전력망을 연결시키겠다. 그것을 연결하는 데 들어가는 전선, 구리 가격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이 전압을 고압을 걸어가지고 들어가는 전압,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다가 바꿔주는 변압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이 원자력이라는 거죠. 초소형 모듈 원자력. 그래서 초소형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송전망이 필요 없이 바로 옆에다가 그냥 안전하게 갖다 놓으면 이제는 전력망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전력망이 끊겨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바로바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 블랙아웃과 같은 그런 움직임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향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이제 주요한 포지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하는 기업들, 계측하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단조품을 제작하는 기업들, 그걸 조립하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열 교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향후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전력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는 전력에 대한 혁신을 지금 만드는 그 상황에 이렇게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주목을 다시 받으면서 이 기업들이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기업들의 일감이 계속 저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경기가 침체가 오더라도 원자력에 대한 혁신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